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 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재료들, 원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이 알려는지 모르겠지만 물질과 규칙성이거든요. 네, 그 재료들이 어떠한 규칙성, 어떠한 주기성을 띠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 그 재료들 가지고 어떻게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정말 심화돼서 나와요. 만약에 오늘 내용들을 듣고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지난 내용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면서 오늘 내용 한번 나가 봅시다. 자, 먼저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원소들 중에 18족인 원소가 있고 18족이 아닌 나머지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 그 족이란 것은 같은 세로줄에 있는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같은 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족이란 것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는 얘기 썼습니다. 그랬을 때 18족은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근데 18족이 아닌 원소들은 일단 대전제가 이렇게 깔리네요. 18족이 아닌 원소들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어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대요. 같은 전자 배치는 뭔데요? 18족 원소를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활성 기체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무슨 얘기야?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배치가 되는데 얘네가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일정한 에너지 준위, 다시 말하면 일정한 전자 껍질, 일정 에너지 준위 전자 껍질에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가 가장 에너지 낮을 때는 가장 에너지 낮은 상태일 때는 가장 밑에서부터 전자가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가는데 이게 개수가 있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까지, 두 번째 전자 껍질과 세 번째 전자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싹 다 보니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서 비활성 기체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가장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은 전자 껍질부터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모두 채워진 원소들로서 방성이 매우 작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에 모든 전자가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이런 애들 반응성이 매우 작다 보니까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개의 원자로 각각 떠돌아다니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18쪽이 아닌 원소들은 결합을 형성하면서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8쪽이 아닌 원소들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18쪽이 아닌 원소들, 우리 친구들이 주기율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쪽, 2쪽,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존재하는 이런 아이들은 이 전자 껍질을 모두 채운다. 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모두 채운다라고 하면은 이 한두 개를 그냥 내가 포기하고 이미 채워져 있는 걸로 가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뭐보다 내가 갖고 있는 전자 껍질, 마지막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모든 전자를 더 채워서 지금 한두 개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다 7개, 6개 어디선가 전자를 갖고 와서 이 전자 껍질 채우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한두 개를 그냥 포기하고 원래 채워져 있던 전자 껍질이 모두 채워진 상태로 가는 방향이 좀 더 쉬울 거예요. 즉 나트륨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1,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지금 나트륨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해서 3주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전자 껍질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 7개를 채우는 것보다 7개에서 빌려오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하나를 포기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채우는 게 더 쉽겠죠. 전자를 잃기 쉬운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염소는 원자과 전자 7번 17쪽 원소입니다. 무슨 얘기야? 주기표상에서 오른쪽에 나트륨은 왼쪽, 염소는 오른쪽에 존재하는 아이들.
오른쪽에 존재하는 아이들. 자, 얘네는 지금 염소 같은 경우에도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프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얘도 3주기 원소란 말이에요. 3주기 원소. 근데 17쪽 이 3주기 전자껍질 채우기 위해서 혹은 전자껍질 모두 채우기 위해서 이 7개를 포기하고 두 번째 전자껍질까지만 채우는 것보다는 어디선가 한 개, 딱 한 개 더 빌려와가지고 8개 채우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자를 잃기 쉬운 원소, 얻기 쉬운 원소도 있겠지만 애매한 원소들도 있습니다. 수소. 수소는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1번이란 건 뭐야?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원자 핵밖에 없어요. 이건 좀 이상하죠? 두 개를 얻자니 하나를 얻어 두 개 채우자니 이것도 둘 다 애매합니다. 탄소는 14족 원소예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14족.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까지 채우기 위해서 이 4개를 포기하는 것도 혹은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채우기 위해서 4개를 빌려오는 것도 둘 다 방향성이 애매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 원소, 18족 원소가 아닌 원소들은 이런 전자를 잃기 쉽냐, 얻기 쉽냐, 혹은 둘 다 애매하냐, 혹은 얘네가 어떤 원소끼리 전자를 잃기 쉬운 것과 얻기 쉬운 게 같이 반응하는지, 혹은 전자를 잃기도 얻기도 어려운 이런 애매한 원소들이 그 반응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합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는 잃기 쉬운 원소와 얻기 쉬운 원소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나트륨 같은 아이들 금속 원소, 이 주기표상에서 왼쪽에 존재하는 보통 다 왼쪽으로 좀 올려있는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기 쉬울 것 같아요. 1족, 2족, 3족 이런 애들 전자를 잃기 쉬워요. 즉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 주기표상에서 오른쪽에 존재하는 비금속 원소들 16족, 17족 이런 아이들 얘네들은 전자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더 채워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잃기 쉬운 아이들, 얻기 쉬운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서로 반응할 때 달리 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다시 전자를 잃기 쉬운 아이와 전자를 얻기 쉬운 아이가 서로 반응할 때는 얘네가 하나가 양이온, 하나가 음이온이 되어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화학결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주로 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 사이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즉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자기가 18족 원소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내놓고 비금속 원소는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결합한 게 이온 결합. 그래서 전자를 읽기 쉽다, 얻기 쉽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통합과학 2에서 조금 맛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서 서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고치 상태일 때는 이 이온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기적인 혹은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존재가 입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물에 녹으면 우리 친구들 예전에 뭐 중학교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전해질 물질을 뭐 물에 녹인 다음에 뭐 얘네를 뭐 물을 전기 분해하고 이런 거 기억이 날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수용액 상태일 때는 물에 녹였다는 소리죠. 수용액 상태일 때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서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네요.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모두 다 전자를 잃기 쉬운 것도 얻기 쉬운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한다, 반응한다 라고 하면은 얘네는 전자를 누군가가 포기하고 혹은 누군가 전자를 받고 이런 것보다 서로 공유합니다. 즉 이름대로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비금속 원소들이 각각의 전자를 내놓아서 저는 내놓는다는 표현은 이온 결합에서 약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온 결합과 헷갈릴 것 같아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해서
전자쌍을 만들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얘기합니다. 전자쌍이라는 얘기 나오네요.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수소는 전자 하나씩. 얘네는 수소, 전자 하나를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어서 끌고 오기도 힘들어요. 수소끼리 서로 수소 원자 두 개가 반응하려고 보니까 수소 원자 두 개가 반응하여서 수소 분자가 되려고 하니까 전자를 둘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전자를 받을 놈도 없고 전자를 포기할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야 나도 두 개가 필요하고 너도 두 개가 필요하니 전자를 서로 하나씩 공유하자 해서 이렇게 수소 분자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공유된 전자쌍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해요. 자, 옆에 물 볼까요? 물은 수소, 일단 산소.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2개만 더 채우면 되는데 수소랑 반응하려고 보니까 이 수소가 하나 갖고 있는 이 전자를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6개, 2개가 더 필요하고 수소는 1개,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역시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는 양쪽의 수소한테서 하나씩 공유하기로 하고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한테 하나씩 공유하기로 해서 산소 8개, 수소 전자 2개씩 갖게 된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역시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된 이 2개씩의 전자쌍 2개씩이니까 2개씩 2개 있으니까 뭐 4개 각각 뭐 어차피 2개라고 얘기하는데 전자쌍이니까 이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 똑같이 얘기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산소가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산소가 수소랑 공유한 거 빼고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도 역시 전자쌍을 이룹니다.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공유 전자쌍 2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2개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실 화학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 이름 정도는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공유 결합 물질들은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분자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도 이렇게 수소 분자 형태로, 물도 물 분자 형태로. 이온인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이온은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나트륨 뭐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면은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연소 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딱 그 나트륨 사이에 나트륨 이온 사이에 염소 이온이 정전기 전력이 딱딱딱 붙어 있는 모양으로 생기는데 공유 결합은 독립적인 분자 형태로 각각 떠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온 결합과 다르게 공유 결합 문제는 고체 상태일 때도 수용액 상태일 때도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예요. 얘네가 지금 뭐 전자가 떠다닌다거나 혹은 이 이온이 되어서 각각 전기적인 전하량을 갖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잘 알아볼게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은 이런 전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 전자를 포기하고 전자를 갖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봤던 화학적 성질 전자와 관련 있는 것처럼 전기적 성질도 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 한다면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겠지만 이 공유 결합 물질들, 공유 결합만 이루어진 물질들 같은 경우에도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극성을 띠거나 안 띠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물질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 못 흐르는 거 얘네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특히나 물질 전기성 성질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자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질 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자핵이 중간중간에 딱딱딱 박혀 있고 전자들이 있지만 그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얘기하고요. 부도체는 반대로 원자핵에 쫙 속박되어 있어서 더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얘기해요.
자, 근데 이 중간에 애매한 애들 또 있습니다. 항상 좀 애매한 애들도 좀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금속, 비금속, 중금속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도체, 부도체, 도체와 부도체는 모르겠는데 일단 원자핵 있고 전자가 그 주변에 있는데 도체는 이 전자가 좀 자유롭대. 부도체는 전자가 거의 자유롭지 않대.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른대 안 흐른대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반도체거든요. 또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어하는 게 네, 반도체는 무엇이냐? 얘는 보통은 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순수한 상태에서는 자유전자, 이 원자핵에 속박돼 있지 않은 전자들이 거의 없다 보니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얘기해요. 일단 반도체의 기능 어떤 걸 하느냐? 우리 반도체를 왜 공부하느냐? 반도체는 크게 전기 신호 처리 기능과 데이터 처리 기능이 있는데요. 전기 신호 처리 기능, 전기 신호를 증폭합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신호 흐름 변환, 다이오드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이오드라는 소자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단어들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요즘에? 그쵸.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들은 혹은 요즘에 좀 IT 산업 같은 거 되게 궁금한 친구들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반도체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물질, 반도체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반도체 세 개를 붙였을 때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하긴 어렵지만 붙였을 때 전기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신호 흐름 두 개를 붙였을 때 반도체 두 개 붙였을 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신호 흐름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흐름 변환하는 건 무엇이냐? 정류 작용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운 전류는 전기적인 신호 혹은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전류가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차후에 배울 전기 신호는 얘네가 한쪽은 뭐 시계 방향으로 도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반시 방향 흘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걔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호와 빛을 서로 전환하는 예를 들면은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잖아요. 신호와 빛을 서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기능, 메모리를 저장하거나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또 각 부품 간의 통신 소유라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럼 좀만 더 자세히 볼게요. 순수할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하면 실리콘, 규소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규소끼리만 있으면 이제 규소,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 4개, 14조 원소입니다. 근데 실리콘들로만 만들어진 물질이다. 실리콘으로만 만들어진 반도체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들끼리 다 공유 결합하고 있거든요.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 4개, 8개가 되려면은 역시 4개를 어서 채워야 되는데 얘네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리콘, 다른 실리콘, 다른 실리콘. 지금 선생님이 지금 다 그리진 않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 이 빈 공간에 지금 실리콘이 그 규소가 뭐 어떤 거는 뭐 8개 있고 어떤 거는 공유하지 않는 것 같은데 8개 있고 다 지금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8개의 전자들 역시 자유전자가 없어요. 다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특정한 조건인 게 무슨 얘기냐? 특성한 조건인 게 무슨 얘기냐? 이 자유전자가 혹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볼 거예요. 자, 먼저 자유전자 혹은 전자가 좀 자유롭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실리콘들, 주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물질에다가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조 원소를 도핑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규소들끼리 있는 이 가운데서 15조 원소, 원자과 전자 5개인 놈을 한번 도핑, 여기다 끼워 넣어 볼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규소는 8개, 4개만 필요해요, 4개.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데 15조 원소는 하나씩 다 공유하며 다 줘놓고도 하나 더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원래 갖고 있던 전자 껍질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 다 채웠어. 그리고도 하나가 나와요. 이 하나가 공유결 참여하지 않은 이 하나가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공유결을 참여하지 않는 4개씩 다 공유하고 났는데도 하나 남았어. 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한번 13종 원소 같은 거를 여기다 껴볼게요. 13종 원소를 껴놓게 되면은 분명히 규소는 4개씩 4개를 어서 다 빌려와 다 4개씩 공유하기로 했는데 하나 공유하지 못해요. 공유결합 참여하지 못한 전자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빈자리 생기게 되는데 그 빈자리로 전자가 이동할 틈이 생겨요. 그렇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만약에 양쪽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빈 공간으로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원소를 도핑했을 때 원래는 중성이잖아요. 자유전자가 없고 각각 원래 실리콘, 규소 원래 그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으니까 중성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남게 되니까 전자가 더 많으니까 음성을 뜨게 됩니다. 음의 전을 뜨게 돼요.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 3개의 원소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양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는데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붙인 소자를 다이오드. 그리고 N형, P형, N형. N형 사이에 P형을 껴놓는다거나 P형 사이에 N형을 껴넣어서 3개를 붙여놓은 소자를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얘기에서는 조금 선생님이 깊게 나간 내용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단어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일단은 여기에 국한되기 여기에 막 얽매이지 않더라도 뭐야 공유전자쌍은 뭔 소리야 비공유전자쌍은 뭐 어떤 소리야 P형 반도체는 뭐야 다이오드는 뭐지 이런 거에 일단은 얽매이지 마시고 반도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구나 어떠한 구조구나 근데 얘가 이렇게 끼워 넣어봤어 특정한 조건을 우리가 주니까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흐르게 돼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공유하기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 근데 보니까 물 같은 경우엔 아닌 놈들도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해지신 다음에 이런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좀 어려운 내용 계속 얘기했어요. 이건 화학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물리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반도체 얘기는 물리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이 단어를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인 보신 다음에 단어를 좀 익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 얘기하면서 뭐 여기는 뭐 전기적 성질들 결합도 얘기하고 전기적 성질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런 결합으로 이루어진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들을 볼 거예요. 물론 반도체 소자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긴 한데 우리가 흔히 이 지구상에 볼 수 있는 거 먼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돌멩이 같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있겠죠.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거는 생물이거든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내용들이 많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번 시간에도 먼저 어려운 거부터 보지 않고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 시간은 어디부터 볼까요?